4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멈췄지만 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매기가 살아나지 못한 데다 애플의 주가 하락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독일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기업 실적 호전 등이 투자 심리를 살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0.2% 올랐고 독일은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독일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된 데다 미국 증시도 강세를 보인 덕에 힘입어 3일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78센트 오른 배럴당 103달러 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국제통화기금 재원을 추가로 4천억 달러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150억 달러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프랑스와 올랑드 사회당 후보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6일 실시되는 결선 투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23일 월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말 동안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봄 기온을 만끽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오늘 기온은 회복되지만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동안 어김없이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했죠. 국제통화기금이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유로존의 방화벽 규모를 높이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프랑스의 1차 대선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세계를 보는 눈 시간에서 살펴봤던 대로 올랑드 후보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선 진출에 성공을 했죠.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열리는 2차 투표에도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 예정돼 있는 미국의 FOMC 회의와 또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요. 저희 굿모닝 대박 예감통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헤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호재 덕분에 장 초반 상승 흐름은 유지하긴 했지만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만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애플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열흘 동안 무려 주가가 12% 급락을 하기도 했죠. 이 부분 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네. 장 후반에 조금 상승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됐었지만은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조금 그 장 후반 쪽에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개장 전에 발표된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맥도날드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또 예상치에 상회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3대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울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 재원을 4천억 달러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호재가 되면서 장 중반까지 100% 이상 상승폭을 확대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또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스페인의 내년도 긴축 포기 전망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안 좋은 실적으로 해서 급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마감했거나 아니면 나스닥은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 0.5%, S&P 500 지수는 0.12%, 나스닥 종합지수는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이너스 0.24%를 기록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산업재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그에 반대로 은행주,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실적 발표한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1.41%, 맥도날드가 0.77%, 허니웰이 20%, 마이크로소프트가 4.61%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와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6%,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칩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악영향이 전망이 되면서 11.27%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67% 정도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다소 아쉬운 마감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무엇보다 독일의 경제 지표가 또 호재로 작용했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유럽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각 개별 국가들만의 어떤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장 초반에 조금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일단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스페인의 성공적인 국채 입찰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대한 어떤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 이후에는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독일의 호전된 경제 지표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맥도날드의 실적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0.48%, 독일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호전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1.18% 상승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선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전날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이 좀 못 미치는 0.45%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재원 확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종목별로도 코메르스방크가 2.3%, 로이즈 뱅킹 그룹이 2.8%, BNP 파리바가 3.7%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핀란드 휴대전화 메이커인 노키아 같은 경우는 4.4%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좀 나뉘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개장 전에 나왔던 독일의 기업 경기 신뢰 지수가 예상외로 상승한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너럴 일렉트릭과 맥도날드 등 대형주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 역시 주가에 큰 영향을 줬었는데 먼저 이들 내용들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다 짚어주셨는데 네. 일단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됐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유럽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좀 많이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소비 둔화가 이제 생산 둔화로 어떤 제조업에 대한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많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 지표가 조금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만회가 됐다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생산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생산이 둔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국가들에 대한 어떤 GDP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 성장률 이런 부분들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희석이 됐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이 되는지 아울러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PMI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제조업 생산 동향이 계속해서 호전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와 전반적으로 호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어떤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의 어떤 재정 위기로 인한 어떤 실물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만회가 돼야 앞으로도 이런 경제 지표 호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에 관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호재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럽에 대한 악재가 조금 눈에 띄지 않을 때 기업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일단 제너럴 일렉트릭 실적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분기 순이익이 35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4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예상치인 33센트를 상회를 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35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347억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실적 개선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에너지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세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부분 실적이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그 전분기 대비 10% 증가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 12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2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1.23달러에 부합을 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그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요인을 한번 꼽아본다면은 새롭게 출시된 스무디 제품이 인기를 끌었고요. 그러면서 유럽에서의 아침 식사 사업 확대, 팝콘 치킨이 치킨 맥파이즈 맥파이즈 등이 어떤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호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네, 기업 실적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재원을 4천억 달러 이상 확충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역시 호재로 작용을 했던데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유럽보다는 조금 IMF가 좀 마음이 좀 급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재정 위기를 조금 빨리 좀 마무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 20개국 같은 경우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차단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재원 확충에 합의를 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중앙총재 회의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재원 확충 약속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확충 방식은 IMF와 지원국 간 단기 양자 차이 그리고 채권 인수 협약을 통해 추진이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유로존 국가들이 2천억 달러, 일본이 600억 달러, 스웨덴이 100억에서 147억 달러, 노르웨이가 93억 달러, 폴란드가 80억 달러, 덴마크가 70억 달러, 스위스가 260억 달러씩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그 지원국의 IMF 그 차익 지원을 받았다가 이제는 뭐 지원하는 그 국가로 좀 변모가 됐는데 호황국가 한국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70억 달러, 싱가포르는 40억 달러씩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브라질 등이 그 요구하고 있는 IMF 쿼터 그리고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내용만 오간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소식에 장 초반 분위기는 좋았는데 후반 들어갈수록 매수세가 둔화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애플의 주가가 또다시 급락하면서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상승폭이 좀 축소되면서 마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 실적 호재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쓸 만한 변수들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저녁에 예정이 돼 있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예정이 되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20일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투표소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두고 5월 6일에 결선 투표에서 그 승자를 가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으로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프랑스의 유력 대선 후보인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부분이 서명한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랑드 후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요인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나치게 좀 긴축에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긴축으로 어떤 성장이 좀 저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떤 지적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스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강력한 지지 개정 긴축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와 반대로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최근에 어떤 유럽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파라든지 좌파였던 이슈는 어떤 성장 쪽으로 현재 집중이 돼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핵심국인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기존 협약을 만약에 뒤집게 된다면요, 재정의 협약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공동 위기 대응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재정 협약으로 인한 어떤 안전장치인 울타리를 허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 유럽뿐만 아니라 어떤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윤에서 주변국 같은 경우는 올랑드 후보를 현재 우려 섞인 눈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특히 시장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을 좀 바라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4대 은행이 그리스의 국채 채무 조정에 참여한 여파로 지난해 279억 유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실적에는 더 강력한 긴축 그리고 재정 위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실적으로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 좋은 효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리스 대형은행들의 어떤 손실이 조금 손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4대 은행이 그리스 국채 채무조정에 참여한 여파로 인해서 지난해 279억 유로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내셔널 뱅크 오브 그리스, EFG, 유로뱅크, 알파뱅크, 파레오스 뱅크의 그리스 국제 상각액이 250억 유로를 기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채에 대한 손실이 유럽 그리스 대형은행들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파파데모스 총리가 그리스 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스 은행들이 보유 중인 그리스 국채 액면가 반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은행들의 실적 발표에 앞서 은행들의 자본학 중의 실물 경제와 특히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 조달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그리스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실을 쌓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리스 은행들은 지난 5년간 계속된 경기 침체 그리고 그리스 국제 상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3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금값과 함께 국제 유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보죠. 네, 유가, 금값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서부 텍사스 원유 5월물 같은 경우에 78센트, 0.76% 상승한 배럴당 103.0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독일의 경제지표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 환율의 통화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도 조금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뉴욕 상품거래소 금 6월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 1.40달러, 0.1% 상승한 1642.8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페인을 필두로 한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와 프랑스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수세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니만큼 이번 주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 FOMC 회의라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또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경제 지표들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4일 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2월 케이스슬러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3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2월 FHFA 주택가격지수 3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4월 25일 가장 중요한 이번 주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A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경제 3차 양적 완화에 어떤 힌트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여부가 조금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원유 재고, 3월 내구재 주문, 주간 MBA 모기지 신청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4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월 미개주택 판매, 4월 27일은 1분기 GDP 증가율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1분기 개인 소비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되고요. 4월 미시간대 소비심지수 확정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많이 좀 예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꼽을 수 있는 것들이 4월 23일 같은 경우는 DR 호튼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 24일은 3M, AK 스틸, 애플. 애플의 실적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 좀 예상치에 부합을 할지 여부도 한번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4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보잉, 캐터필라, 코닝, 4월 26일은 엑슨모빌, 무디스, 아마존닷컴, 4월 27일은 세브론, 포드, 그리고 머크의 어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글로벌 핫 이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좀 저희가 살펴볼 내용 어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볼커룰 시행을 2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은행 개혁이 좀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현재 낳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볼커룰 조금 생소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떤 규정인지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볼커는 그 폴 볼커, 네. 현재 그 버냉키 의장의 전이었죠. 그린스펀 의장 전, 연준 의장이 위반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커 룰이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이 자기 자본의 3% 이상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은행들이 특히 상업은행들이 뭐 외환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사모펀드의 투자, 헤지펀드의 투자 등 여러 가지 이른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부분의 고객의 수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규제하자는 규제 룰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2년 연기됐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월가의 공포도 좀 컸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2년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 연기 배경은 좀 어떻습니까? 역시 은행권들이 연기해 달라고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현재 은행권의 로비에 정치권이 조금 손을 들어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7월 21일 날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행 법안을 마련하는데 진척도가 좀 속도가 늦어서 예정대로 시행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은행들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이런 부분에 오바마 행정부가 조금은 연기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기 발표가 지난 주말에 나오자 미국의 은행권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보였는데요.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미국 바깥쪽 영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도 이런 부분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좀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후보에게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 볼커룰 시행 연기가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후퇴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규제 강화를 연준 의장 네. 측에서 보면 폴 볼커가 규제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린스펀 의장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버냉키 의장 들어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이 은행권의 특히 상업은행의 이른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자 이런 부분의 규제를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부분이 이 볼커룰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오바마 행정부가 2년 연기를 해줌으로써 다소 현재 개혁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듣게 되게 됐습니다. 또한 은행권이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에서 이른바 공화당 현재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수면 위로 조금씩 불거져 나오자 오바마 행정부가 표를 의식한 부분도 현재 좀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즈, 도이치 은행들은 이런 그 볼커를 시행에 앞서서 자기 자본 거래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전자상 거래를 추진한다거나 바클레이즈는 미국에서의 은행 면허를 반납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이렇게 강력한 반발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이런 부분은 은행 수익의 10% 이상을 이런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고 이런 부분이 2년 연기 이런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볼커룰을 2년 연기하면서 이 폐기 위험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 미트 롬니 현재 대선 강력한 후보죠. 네. 이런 그 미트 롬니가 볼커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비교적 부정적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재선에서 대통령 재선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볼커룰이 폐지될 수 있는 용도 폐기 위험도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은행들이 추가로 부실 위험 이런 부분의 재자본화가 추가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볼커룰 2년 연기와 관련된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험을 좀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은행의 조직적인 이런 강한 성토 그런 부분에 2년 연기가 됐지만 은행의 투자 리스크 이런 부분이 은행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규제를 스스로 강화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를 천명했던 글래스-스틸거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볼커룰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들이 대거 은행 지주사로 편입이 되거나 시장에서 투자은행 간판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모간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베어스턴스, 멜린치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같이 합쳐놓은 그런 경우에 상업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자는 부분이 이 볼커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볼커룰 시행 연기에 따른 오바마 정부의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네. 규제와 감독 기능 강화가 후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서 좀 더 운을 띄워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할 경우 볼커룰의 시행 여부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은행권들의 어떤 조직적인 볼커룰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 현재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바깥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도 볼커룰 시행에 반대 입장을 현재 표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규제와 감독 기능 강화의 한 일환으로 볼커룰 시행을 앞두고 있다가 이렇게 연기되고 있다는 점은 국제 금융시장, 특히 은행권의 이른바 부실 자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여지를 좀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감독 강화하기 위한 볼커룰 시행이 2년 연기됐다라는 내용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산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내내 내린 봄비 덕분에 촉촉한 월요일입니다. 이슈앤이슈 첫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포털 업체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스마트 TV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 애플, 구글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스마트 TV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 다음의 가세로 스마트 TV 전쟁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일 제주시 다음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TV 플랫폼 다음 TV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TV는 PC와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검색, VOD, 애플리케이션과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TV를 통해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2030년이면 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정부 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 요인의 증가세면 2030년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부채는 420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3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확대됐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사회보장성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부실 공기업 저축은행 등의 잠재적 채무를 고려하면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심각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7.8% 늘어난 규모로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9%가량 급증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 가까이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인당 가계대출 규모 역시 전년도 4,2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같이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소비 위축을 불러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지난 18일 이후 가동한 이후 사흘 동안 총 5,61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액은 66억 3,900만 원으로 건당 약 144만 원꼴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고금리, 대출 사기, 채권 추심, 보이스피싱 등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접수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화나 인터넷 외에도 전국 주요 재래시장이나 고시촌 등에서 현장 상담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피해 사례 가운데 불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부 피해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제 대형마트 갔다가 헛걸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가제가 어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하루도 수도권과 지방의 대형마트 3사 매장 114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33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의무휴가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서울의 일부 대형마트 매장에는 휴무인지 모르고 왔던 고객 수백여 명이 입구에서 차를 돌리는가 하면 다른 매장의 위치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가계부채 심각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금융위기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지만 위협적인 존재다, 이런 내용으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놨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그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전문가들은 서슴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꼽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는 복잡할 게 얽혀 있어서 개선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 잘못되면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유의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9% 내외로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경기가 좋을 때도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왔는데요. 그때는 중산층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아서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계층에서
빚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이는 중산층이 버는 소득으로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다달이 갚아나갈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계부채의 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부채 성격이 그 전과 조금 달라져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생계형 대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규 대출이 어느 계층에서 많이 받았나 이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계층의 대출 비중이 매분기 늘었습니다. 반면 연소득 3천만 원 이상 계층의 대출 비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또 동시에 소득 증가 속도는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부채 상환 능력도 계속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계 부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질도 악화되고 있고 게다가 소득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가계 부채 증가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어떤 측면에서 좀 그렇습니까? 예, 소비 위축이 바로 문제인데요. 가계부채가 심하지 않으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대출자들이 빌린 돈으로 소비를 하고 소비는 더 많은 생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 소득으로 즉 월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계부채의 선기능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자 때문인데요. 당장 이자 갚느라 다른 데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같은 가계부채 문제를 겪은 국가들은 침체에 빠졌다가 성장 모멘텀을 되찾을 때까지 6년에서 10년 이렇게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개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는 사금융의 손을 뻗게 되는데요. 불법 사금융이 판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대표적인 피해 사례 어떤 경우로 될 수 있을까요? 예,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지난 18일 이후 열었는데요. 총 5,600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그중 한 사례를 보면요. 서울에 사는 20대 회사원 황모 씨가 2010년 말에 월세방을 구하려고 돈을 빌리려던 중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일수 대출 전단을 보고 해당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도 이와 무관하게 빌릴 수 있다는 말에 그는 500만 원을 빌렸는데요. 3개월 이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즉 3개월 이후에 600만 원으로 갚겠다.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3개월 이후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그는 황모 씨는 다른 곳에서 720만 원을 빌려서 이전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7, 8차례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난 2월에는 대출금이 3,2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500만 원이 3,200만 원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이외에도 피해 신고센터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접수됐는데요. 상당수 피해자는 담보 없이 돈을 금방 대출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유혹돼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협박을 받거나 병에 걸리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금융 피해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39%고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30%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이자는 모두 불법인 점을 아셔야 되고요. 또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캠코에서 저리의 이자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채권 추심을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인데요. 이곳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1970포인트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어떻게 네. 마감됐는지. 좀 뭐 반응이 좀 안 좋게 네.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전일 좀 그러면 살펴보고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1970선까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 25.21포인트 하락한 1974.6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LG화학의 부진한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화학주들도 같이 동반 하락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뉴욕 증시는 좀 뉴욕 증시 역시도 하락을 보여줬는데, 뉴욕 증시가 스페인 국채가 성공리에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스페인 국채 발행이 25억 유로인데 25억 4천 유로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성공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스페인의 국내 은행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국채를 은행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된 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스페인 국채가 성공적이진 않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에서 지원해준 자금을 은행들이 이미 다 쓰지 않았는가, 이런 좀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국내로 좀 눈을 돌려보면 LG화학이 좀 업종별로 LG화학이 좀 실적이 부진하다, 여기에 또 2분기 실적까지도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여주면서 장을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뭐 연속 팔자, 외국인의 팔자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전일 대비 4.36포인트 하락한 497.5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미국 증시 하락, 또 스페인 국채, 뭐 이런 얘기, 그리고 LG화학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동반 하락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특징주와 함께 강세 업종도 정리해 볼 텐데, 이렇게 LG화학의 부진으로 지난 금요일 화학주 급락이 정말 컸었죠. 이에 반해 경기 좀 둔화 우려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음식료 좀 선방했던데, 특징 업종과 함께 강세 업종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한번 정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말씀하신 대로 음식료, 그다음에 의료정밀 이런 부분들은 뭐 1% 정도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계업종은 뭐 2% 넘게 좀 밀렸고요. 증권이나 제조, 전기, 전자업종 등도 1%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의료정밀 외에는 좀 다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이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많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역시나 나오면서 9% 넘게 급락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뭐 업종, 같은 관련된 업종으로 호남석유 역시도 8% 넘게, 금호석유 역시도 7% 넘게 하락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 원양자원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세를 보여준 건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실질심사에서 제외됐다 그러면 그날 상한가를 치거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요거는 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중국 원양자원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깊숙이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호텔신라 역시도 뭐 사흘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장을 좀 상승으로 마감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뭐 상위 종목은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가 종목 상위가 이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전날보다 0.29포인트 오른 거로 마감을 했고요. CJ 오쇼핑이나 CJ ENM, 뭐 젠백스 이런 부분들도 상승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테마주가 하락한 가운데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방위산업 관련주의 낙폭이 좀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픈베이스나 뭐 베커스 이런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간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의 급락 또는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해외 지금 두 가지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국내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한 세트로 묶고, 그다음에 나머지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구 쪽으로 이렇게 한 세트를 묶으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내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애플사가 네. 나오고, 애플사가 24일인가요? 네.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뭐 쇼크냐, 뭐 이런 지금 어닝 실적에 따라서 지금 실적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도 24일날 뭐 KB금융이나 LG전자 이런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좀 봐야 되는데 해외적으로 서구 쪽으로 좀 눈을 먼저 돌려보면 1차적으로 이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올랑드 대표가 좀 1차 지금 발표가 좀 나온 것 같던데 네. 올랑드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거에 대한 반발하는 세력들이 올랑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프랑스가 유지하고 있는 그 정책이 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조성되는 이런 분위기가 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런 프랑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또 대선에 대한 결과도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 아시아 쪽, 그리고 미국 쪽 좀 눈을 돌려보면 말씀드린 대로 애플사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애플사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계속적으로 애플사의 이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적 발표 이후로 좀 추가 반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주가에 녹아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들이 그래서 주가가 추가 반등하면 미국 소비도 좀 늘어나고 있고 네. 경제 지표도 좀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는 좀 좋은 내용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중국이 지금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GDP 발표할 때 8.4 예상치보단 훨씬 하회한 8.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경착륙이 아닌가. 경착륙, 연착륙이 뭐냐면 경착륙은 빠르게 착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심해지는 거고 연착륙은 이제 천천히 착륙을 하니까 불안감이 아무래도 좀 덜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경착륙 쪽으로 눈을 돌리고는 있지만 8.1 정도라면 아무래도 연착륙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 지금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 달 말, 4월 말, 5월 초 이때 노동절이 또 있고 그때 소비가 좀 늘을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좀 좋은 쪽으로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도 좀 좋지 않은가.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쪽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국채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아무래도 불안감을 조성할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난다면 현금화를 좀 시켜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점이다 생각이 드는 판단이 나오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로는 매수 전략 이런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박스권 대응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